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하우스 경로 목표 이론 뒷부분 지금 이 리더십 행동과 변수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이 이제 앞에서 계속 해왔는데,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은 기대 이론과 그 다음에 목표 설정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앞에서도 언급을 했어요. 리더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지금 여러분도 거기 질문에 올렸던 게, 아니, 리더가 구성원들한테만 좀 신경 쓰고 이런 거냐라고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조직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사람들이 왜 있을까요? 조직 안에 사람들이 왜 있을까요? 그냥 사람들 거기에서 흥적흥적 하자고 놀자고 있다가면, 굳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그러진 않을 건데요. 사람들이 조직 속에서 왜 있을까요?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조직에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결국은 관리자들이 회사 이제 일반적으로 뭐 라인에 있는 사람들, 즉 대리, 과장, 부장, 팀장 뭐 이런 역할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 혹은 이제 그 가장 위에 있는 그 최고 경영층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각자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 각자들이 회사의 어떤 성과를 달성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의견을 올렸던 것처럼, 아니, 직원들한테만 잘해줄 것 같으면 도대체 이 리더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들 항상 지금 리더십 이론을 배우는 건요, 결국은 리더가 어떤 행동을 하건 이들이 실제 하는 행동이 뭐하고 연결된다? 회사의 성과와 연결돼야 된다. 단지 이제 효과성이라고 하는 그 최종 변수, 결과 변수라고 하는 거 있죠. 이 결과 변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이제 논의를 별도로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효과성 변수 혹은 직무 태도 변수 이런 걸로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리더에 대해서, 리더의 행동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 리더에 대해서 리더 자체에 대해서 만족한다, 리더로 인해서 자기 일에 대해서 만족한다,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 구성원들이 만족함으로써 내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 대해서 만족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건 뭐하고 연결된다? 본인의 성과 향상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한테 잘해준다. 결국 구성원들이 만족을 느낀다. 일에 대해서든 상사에 대해서든. 물론 여기서 이제 구분해야 될 게, 상사에 대한 만족과 업무 성과에 대한 그 높은 향상, 이게 과연 또 가치가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다르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관계지향적 리더 같은 경우는 리더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 높냐 낮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뭐 한쪽 방향으로 다 결과가 유의하게 좋게 나타난다, 성과가 높다라고 나타난다, 그러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했던 리더가 과연 뭘 할 거냐. 결국은 리더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내 부서의 성과를 높여야 된다. 그럼 성과를 높이는 게 리더 입장에서는 내가 지시적인 방법을 할 거냐, 구성원들한테 일일이 업무에 대해서 지시하고 관리 감독하고 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과, 아니면 구성원들한테 인간적으로 좀 잘 대해줄 거냐 라고 하는 측면이 지금까지 두 개의 리더의 행동이었어요. 주가 된 게. 그래서 이 행동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자기의 회사에 대한 만족이나 리더에 대한 만족이나 이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상황이라고 하는 변수가 투입된 게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상황 이론이죠. 그럼 피들러의 상황 이론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다뤘었던 거였고, 하시와 블렌차드의 성숙도 이론에서는 부하의 성숙도라고 하는 하나의 요인을 가지고 다뤘어요. 물론 세부적으로는 이게 하나가 아니고 유능성과 헌신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갖다 성숙도라고 구분을 했던 거였죠. 발달 수준이라고. 그런데 이제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서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어떻게?
부하 특성과 그 다음에 환경 특성이라고 하는 거. 즉, 내가 지금 리더가 속해 있는 그 조직에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부하들의 속성. 그래서 첫 번째가 부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 능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 앞에서 허쉬와 블렌차드의 성숙도에서의 능력 혹은 유능성과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부하들의 성향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개념을 통제 위치라고 하는 걸로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재론자, 내적 통제 위치를 갖고 있냐, 아니면 외재론자, 외적 통제 위치를 갖고 있냐라고 구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욕구라고 하는 거, 부하가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환경 특성에서는 그 과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조직이라고 하는 그 조직에서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구분을 했었단 말이에요. 아, 참, 이 모델이 바로 이 앞에 있었죠. 여러분들 지금 강의 지금 듣고 있는 요 바로 앞 페이지가 아마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여러분한테 처음에 보여줬던 게 이 모델에 따라서 지금 보여줬던 거였고, 그래서 네 가지의 리더십 차원과 구성원의 특성, 여기 구성원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 부하들의 특성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환경 특성이라고 하는 건 과업 특성, 작업, 집단, 조직 특성이라고 하는 걸 구분을 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혹시 교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재에는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부하들이 실제 리더의 행동이 부하에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 부하의 기대감에. 지금 앞에서는 이제 구성원의 지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구성원이 결국 어떻게 느끼느냐라고 하는 측면이죠. 그랬을 때, 부하의 이제 특성에 따라서도 기대하는 바가 다를 거다. 부하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 내가 좀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상사가 일일이 지시하는 거 좋아할까? 여러분들, 능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계속 부연 설명하는 거는 오히려 싫어할 수도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혹시나 거기에 이해 못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반복 설명하고 하지만 여기서 쉽게 이해를 해버리는 경우에는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라고 이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즉, 상사의 지시적인 이런 측면을 갖다가 별로 안 좋아해요. 마찬가지로 내적 통제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실제 본인이 어떤 결정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가는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해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향, 예를 들어 후원적이거나 참여적이거나 아니면 지원적이거나 혹은 때에 따라서는 성취지향적일 수 있어요. 근데 외적 통제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지시적인 게 더 편해요. 왜? 여러분들 외적 통제 위치를 갖고 있는 경우에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가 책임의 소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너 때문이야. 네 탓이야. 이런 경우에 책임을 갖다 누군가한테 전가할 수 있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 외적 통제 위치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책임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 책임 자체도 떠넘기기를 원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성향이냐? 차라리 나 시켜줘. 그냥 일 시켜줘. 내가 그대로 할게. 시켜주는 대로 할게라고 하는 부분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요 네 가지 지금 부하의 성향, 이 통제 위치라고 하는 거 이거에 따라 지금 다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하의 욕구. 여러분들 동기부여를 지금 찍어놓고 여러분한테는 링크를 안 걸었는데 벌써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8주차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에 우리는 중간고사를 보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주차의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을 넣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8주차 1교시는 요 내용으로 진행하고요. 2, 3교시는 동기부여, 그 다음에
9주차 또 1교시까지 아마 동기부여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을 그 동기부여 중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이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때, 매슬로우는 이제 그 실제 욕구라고 하는 걸 처음 얘기를 했었죠. 물론 그 전에 이제 뭐 옛날 쾌락 뭐 이런 부분에서 얘기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거기까지 우리가 갈 필요는 없고, 그냥 매슬로우가 욕구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다. 욕구라고 하는 건 근원적인 욕구.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생리적 욕구, 두 번째 안전 욕구, 세 번째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뭐 사랑의 욕구, 네 번째 존경의 욕구, 다섯 번째 자아 실현의 욕구로 이렇게 욕구라고 하는 게 계층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위 욕구, 상위 욕구라고 하는 걸 나눌 수 있죠. 물론 그 뒤에 이제 ERG로 인해 친화의 신교 욕구의 성취 욕구 이런 측면들이 계속 나왔지만, 그냥 쉽게 여기서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이것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하위 욕구라고 하는 거, 즉 현재 그 생리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안전에 대한 이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일일이 지시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히려 친교 욕구가 강했을 때는 사람들하고 친하게끔, 즉 뭐 참여적이거나 아니면 지원적인 이런 부분이 더 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상위 욕구로 갈수록은 거의 뭐 지원적인 욕구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우리 성숙도 이론으로 간다면 심지어 자아 실현 욕구가 강한 사람한테는 후원적 혹은 더 나아가서 위임적 리더십까지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하의 욕구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특성이라고 하는 요소로 봤을 때 환자가 빠졌네요. 과업 특성이라고 하는 거 이미 여러분한테 계속 앞에서 얘기했었어요. 그 피들러의 리더십 이론의 그 환경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거기에서는 리더 구성원의 관계였고요. 두 번째가 과업 특성이었고, 세 번째가 리더의 지위 권력이었죠. 이 과업 특성이라고 하는 게 과업이 딱 구조화되어 있냐? 쉽게 얘기하면 누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히 짜여져 있는 경우는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여러분 쉽게 그냥 구조화되어 있다. 건축물 구조를 생각하면 돼요. 이미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어디가 무엇이고라고 하는 게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내 방이고 저기가 네 방이야 라고 하는 게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일 자체가 누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명확히 구성되어 있을 때 여러분 리더가 필요할까요? 피들레 그거 이제 뭐 그때 과학 특성에 따라서 뭐 이런 범주가 8개 범주가 나온다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일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요. 굳이 이런 경우에 리더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고 있는데 리더가 와서 자꾸 지시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랐을 때, 즉 역할이 모호한 경우에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왔는데 나 지금 학교 안 돼. 지금 혹시 우리 수업에는 1학년은 없죠? 근데 1학년들이 혹시 있어서 나 지금 대학교 왔는데 그냥 수업이 동영상으로 만들고 뭐 해야 돼 학교에서? 학교 한번 구경도 못하고 집에서 맨날 인터넷만 보고 있어? 뭐 해야 되지? 이런 경우 지금 2학년들 같은 경우 뭘 원해요? 차라리 명확히 지시해주는 거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앞에서 성숙도 이론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가장 낮은 단계인 발달 수준이 가장 낮은 단계에 있을 때는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미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딱 정해져 있어요. 난 그대로만 하면 돼요. 굳이 거기서 리더가 지시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 과학 특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측면이 존재한다. 근데 이제 과학인가 구조적일수록 실제 후원적이거나 여기에서 이제 참여적인 이런 오히려 속성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과업이 좀 명확하지 않았을 때는 과업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 또 마찬가지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면 지시적 리더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집단이 지금 만들어진 지 우리가 팀 학습을 해요. 팀이 지금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럴 때는 이게 지금 팀이 지금 처음에 초기 형성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돼요. 그때는 누군가가 지시를 하고 야 이렇게 하자. 우리 이제 팀장은 이렇게 뽑기로 하자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 그 그라운드 룰은 정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팀장이 이걸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로 하고 각자 역할을 배분해서 진행하자. 즉 지시적으로 빨리빨리 진행되는 걸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집단이 팀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을 좀 많이 하는 예를 들어 지원적이거나 이런 경우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집단의 형성 단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것, 즉 그 회사가 과업 특성이 좀 더 확대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과업 특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었다면, 조직에서의, 여기서 이제, 이 하우스의 경로목표 이론에서 얘기하는 조직적 요소라고 하는 건, 회사의 업무들이 다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공식화되어 있는 경우, 즉, 그래서 어떻게 결제 라인을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일일이 지시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누군가가 좀, 지원해주고 그냥 옆에서 이제 후원해주고 이런 측면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그런데 회사가 지금 이제 갑자기 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코로나 초기 상황을 생각하면 돼요. 그럴 때 지금 어떤 리더십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긴급 상황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이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서는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지시적으로 명확히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또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 앞에 지금 목표 설정 이론에서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의견 써준 거 보면서 맞아, 이런 측면도 존재하지. 실제 이론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오히려 지금 여러분이 거기에 적어준 것처럼 쉬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이뤘을 때 내가 이제 성취감을 느껴요. 그래서 다음 목표를 쉽게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 자체도 목표를 갖다 3개월 정도에 이룰 수 있는 걸 계속 하고 그걸 이룸으로써 내가 즐거워. 그래서 다음에 또 계속 그런 걸 설정해서 이루게 하는 거.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얘기한 대로 성취 목표가 좀 수준이 낮은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일반적인 목표 성취 이론에서는 목표를 갖다 살짝은 본인이 좀 노력해야 이룰 수 있게끔 이제 난이도를 갖다 쉽게 한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여러분이 주관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기존에 내 수업을 받아본 사람들은 느꼈을 거예요. 이번에 수강생 인적사항 과제 그 마지막 항목이 이제 여러분 성장 프로젝트로 바뀌었는데, 기존에는 거기 마지막 항목이 다 뭐였냐? 3개월 목표였어요. 목표를 갖다 여러분이 달성할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갖다 이루는 결과를 증명해달라라고. 지금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때는 내가 굳이 매일매일 반복이라고 하는 게 없이 딱 내가 정한 목표, 자격증 취득이든 뭐 책을 읽든 어디를 갔다 오든 딱 그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걸로 바꿨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이 목표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가 이뤄봤다. 그러니까 다음에 목표를 갖다가 할 때 좀 더 수월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각자 달라요. 난이도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난이도를 갖다가 쉬운 목표라고 얘기하지만
그 쉬운 목표가 단순히 그냥 심야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은데 그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옆 사람이 봐도 저거 참 쉽다. 나는 책 10권 읽기로 했는데, 나는 3개월 동안 책 10권 읽기로 했는데 쟤는 1권 읽기로 했네? 에이 저거 뭐야. 근데 왜 교수님은 나하고 쟤하고 동일하게 4점씩 주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목표에 대한 난이도는 누가 정해? 주관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조직에서는 회사라고 하는 게 이 목표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 목표 설정에서는 이제 상사와 부하가 같이 정한다 그랬잖아요. 서로 협의하에 정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리더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도, 또 이 친구가 이걸 노력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정도도 감안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 정도 수준이 내가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게 난이도가 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냥 시간 가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이런 측면이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결국 이제 회사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조직에서 긴급적인 상황에서는 지시적 리더십이 좀 많이 언급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또 리더와 구성원 간의 상호 그 관계 이 부분 얘기했었는데, 피들러에서는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적인 측면이 요구되거나 할 때는 오히려 이 참여적 혹은 지원적 리더가 더 적합하다라고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4가지 변수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교수님 그 질문에 이제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4가지 변수, 이게 설정된 게 앞에서처럼 지금까지처럼 지시적 지원적인 행동 기준에서 범주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처음에 우리가 이제 특성이론이라고 하는 걸 처음 배웠어요. 특성이론에서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속성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좀 몇 가지 특이할 만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속성들, 이제 지능부터 해서 뭐 이 외향성이나 이런 것들 성향들, 뭐 MBTI 그 B5 성향들 이런 것까지 이제 쭉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었고, 두 번째 나온 게 이제 행동이론으로 넘어갔잖아요. 행동이론에서 여러분들 딱 2가지였죠. 뭐? 지시적 행동, 지원적 행동. 즉, 과업지향적이냐, 인간 관계지향적이냐라고 하는 걸로 2가지로 이제 정의해서 계속 지금까지 왔어요. 자, 이걸 통해서 처음에 오하이오 미시건 대학 쭉 나오면서 관리격자 이론, PM 이론 쭉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피들러의 리더십 이론에서도 마찬가지로 리더의 행동은 2가지예요. 단지 앞에 행동 이론과 다르게 피들러는 이 2가지가 리더가 한번 딱 어딘가에 그 성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 그 사람은 그 성향을 바꾸지 못한다라고 알아봤던 거였죠. 그래서 이 리더 스타일을 갖다가 뭘로 봤다? 리더의 특성으로 봤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허시와 블렌차드라고 하는 성숙도 이론에서는 이 2가지 이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축에서 부하의 성숙 수준에 따라서 리더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지시적인 리더십부터 해서 그 코치 리더십, 지원적 리더십, 그 다음에 위임적 리더십으로 4가지로 이제 나눠지죠. 근데 축은 뭐예요? 지시적이냐, 즉 과업지향적이냐, 그 다음에 관계지향적이냐라고 하는 걸로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변수가 이게 그렇게 나눠지나? 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기게 되죠. 원래 이 하우스 경로 목표 이론도 2가지 변수에 대해서 했어요. 처음에는 지원적, 지시적 행동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연구가 진행되어 오면서 참여적, 그 다음에 성취지향적 리더 행동이 추가가 되었죠.
자,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지시적 행동, 여러분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에서 구조주도 행동하고 유사하다. 그리고 성숙도 이론에서의 지시적 행동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 이미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원적 행동,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에서 배려 행동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교재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럴 텐데 리더의 지금 행동에 대해서 자, 왜 그러냐? 여러분들한테 내가 앞에 허쉬와 블렌차드의 경로 목표 이론 강의를 하면서 보여줬던 게 있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 뭐가 있어요? 이게 이제 허쉬와 블렌차드의 이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부하의 성숙 수준에 따라서 리더가 어차피 축은 지시적 행동과 지원적 행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지시형에서 고치형으로 갔다가 지원 행동을 보이다가 이 발달 수준에 따라서 위임 행동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여러분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시형, 코치형, 지원형, 위임형이라고 하는 명칭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가면 뭐가 있어요? 지시형, 지원형 있죠. 그 다음에 설득형, 코치형, 참여형, 지원형, 혹은 후원형. 참여형, 지원형, 후원형 이 말 다 어때요? 유사한 말이잖아요. 동일한 말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개념적으로 다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여 또는 지원 또는 후원.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성숙도가 바뀌는 걸로 따라서 참여, 지원 똑같잖아요. 여기에 내용도 마찬가지로 지시적 리더십, 그 다음에 코치형 리더십, 그 다음에 지원적 리더십. 이거 뭐예요? 어차피 지원적 리더십 참여형 리더십이잖아요. 실제 뭐가 문제다? 여기서 지금 변수를 갖다가 4가지로 구성을 했지만 이 참여형 유형이라고 하는 리더십 유형을 갖다가 어차피 이게 뭐예요? 이 위에 지원적 리더십 유형과 유사하다라는 거죠. 결국 나중에 이제 이거 아마 분석해보면 물론 제가 이거 돌려보진 않았어요. 설문지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요 2가지의 유형이 주로 나올 것 같고 이 참여형 유형은 지원적 행동과 유사하게 나와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성취지향적 행동, 구성원들에게 탁월한 목표를 제시하고 도전적 자세를 요구하는 걸 넣었다. 이게 이제 리더십의 요인을 갖다가 4가지로 명확하게 구분을 지은 측면은 있지만 이름을 각각 다르게 구분을 지은 측면이 있지만 이 자체의 기준 왜 이걸 넣냐라고 하는 건 없어요. 단지 이 조작적 정의에서 요 변수는 여기에 이런 걸 따왔다라고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이제 어떤 근거를 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근거에서 그 인용 자료를 대듯이 이 학자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논문을 쓸 때 누구의 이론에서 이 부분을 가져오면 누구의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나는 내 이론을 갖다 뒷받침해서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우스도 앞에 이론들, 이미 리더십 이론들을 보면서 여기에서의 개념을 나도 사용하겠다. 그 개념을 가져오겠다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지원적 행동과 참여적 행동이 유사한 개념으로 묶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왜 그랬냐? 이걸 명확히 구분짓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나름대로 구성원들이 리더에게 바라는 2가지 상황 요인 또 이제 요게 이제 그 환경 특성으로 상황 특성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리더십을 4가지로 구분했고 그 다음에 상황 특성을 크게 2가지로 해서 리더십 효과성을 결정짓는 모형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 개념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지시적 리더십, 하도 뭐 지원적 리더십 봤으니까 여기서의 참여 리더십은 의사결정할 때 구성원과 상의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고려해주는 리더의 행동이다. 이것도 앞에 우리 이제 똑같아요. 여기 지원적 리더십이나 뭐 이 내용 또 와보면 똑같은 얘기. 자, 지원적 유형은 경청, 칭찬, 아이디어, 뭐 제출의 권유, 피드백 제공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실제 이제 오히려 차라리 그냥 여기 코치형이라고 했으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종업원들의 참여를 공유시키고 아이디어 제출을 좀 권유한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갔으면 차라리 좀 변수가 더 명확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참여형 리더십을 썼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은 없으니까 이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성취지향적 리더로는 이제 도전적 목표를 수립하고 최고를 지향하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신뢰를 보임으로써 구성원들이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리더십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이제 이게 위에 두 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우리 행동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리더십의 유형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밑에 두 개를 갖다 추가하면서 이게 왜 추가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더좀 계속 찾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왜 이걸 넣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책들을 찾으면서 봐도 그 부분이 안 보여요. 제가 없는 원서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나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제가 있는 세계에서는 그게 내용이 없어요. 자, 이제 지시적 행동 이미 여러분들 뭐 계속 들어왔으니까 밑에 얘만 들어서 보는 걸로 하죠. 조직에서 역할 모호성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시적 행동이 효과적이다. 역할 모호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 즉 구성원은 자신에게 회사가 조직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므로 효과적인 과업 수행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역할을 갖다가 지시해주는 지시적 리더십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도 오히려 잘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 존재하죠. 지원적 행동 이미 앞에서 얘기한 거고 부하가 단조로운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나 과업이 어렵게 실패해 두려움을 느낄 때 오히려 리더의 지원적 행동은 두려움을 좀 극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 앞에 기대 이론이라고 하는 거, 이 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했죠. 노력을 하면 그 성과를 달성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나는 직무 만족, 그 제2의 어떤 결과, 보상이라고 하는 게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이 프로세스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참여적 행동이라고 하는 건 의사결정에 참여시킨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이제 여기에 참여적 유형과 유사하다. 문제는 지금 그게 지원적 내용과 유사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는 비구조화된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을 과업 목표, 과업 절차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리더의 행동은 구성원의 직무 만족 수준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하가 자존의 욕구와 성장의 욕구가 강할 때도 참여적 리더의 행동은 부하의 동기 유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오히려 여러분들 조금 이따 이제 이건 어떤 유형인가라고 선정하는 게 오히려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개념으로 참여적 리더하고 지원적 리더하고 동일한 유사한데? 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데 오히려 이따가 이제 어떤 유형의 리더인가라고 여러분 이제 정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될 거다. 성취지향적 리더라고 하는 건 탁월한 목표를 제시한다. 누가?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도전적인 자세를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 할 수 있어. 막 계속 독려하고 고도의 목표를 갖다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우며 계속 이끌어주는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거다. 부하가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계속 확신을 시킨다라는 거죠. 여러분한테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계속 읽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확신을 계속 시켜준다. 각인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이제 과업이 모호하거나 비구조화된 과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성취지향적인 이런 부분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구조화된 과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영향관계가 좀 적다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구조화되었을 때는 이미 내가 뭔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짜여져 있는 틀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오히려 이 성취지향적인 것도 별로 영향관계가 없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어디에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도 지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 성취지향적인 것도 어디에 들어가요? 유사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나 이 축, 지금 구조주도라고 하는 그 축과 관계라고 하는 축에서 여기가 지시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원적이고 그럼 이 참여적인 걸 어디다 넣을 거냐? 참여적인 것도 어차피 여기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성취지향적은 어디냐? 여기에 지금 들어가지 않나? 라고 하는 부분이 좀 고민은 돼요. 왜? 이게 지금 목표를 제시하고 이룰 수 있게, 즉 적극적으로 일에 대해서 지금 이끌어주면서도 뭘 하고 있다? 독려하고 직무 수행을 독려하고 부하들에게 신뢰를 준다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같이 가야 된다. 왜? 신뢰라고 하는 걸 구성하는 요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역량, 능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면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앞에 성품이라고 얘기했었죠. 이것과 성품이라고 하는 요소가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 이 역량이라고 하는 건 쉽게 그냥 능력이니까 성품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됨됨이, 인간성이죠. 그거는 인간 내면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걸 갖다 터치하는 건 요 과업이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고 관계라고 하는 측면이 터치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가 성취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요거는 이제 이 하우스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서 이게 지금 그렇게 짜여지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 리더는 한 가지 이상의 행동력을 지니고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각기 상이한 행동력을 적합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결국 그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을 바꾼다라는 거죠. 앞에 상황 적합이론과는 좀 이게 다른 점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상황 변수로 크게 두 가지, 부하의 특성과 환경의 특성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 부하의 특성으로 첫 번째 능력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지만 자신의 능력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가 바로 능력이다. 과업을 갖다 효과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지각되는 능력, 이게 크면 클수록 오히려 리더의 지시적인 행동을 덜 수용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덜 수용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통제 위치, 즉 성향이죠. 구성원의 성향에 따라서 자신이 신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오히려 이 내적 통제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실제 지시적인 거, 이런 걸다 별로 선호하지는 않을 거다. 즉, 참여적 리더십을 선호한다는 거죠. 반면에 외적 통제 위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책임지기 싫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걸 더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욕구와 동기라고 하는 측면. 즉,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욕구, 기본적인 욕구. 이게 이제 하위 욕구냐, 중위 욕구냐, 상위 욕구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욕구라고 하는 건 하위, 중위, 상위라고 나눈 건 예를 들어 매슬로우라고 하는 욕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고, 이제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이네. 여기에서 보면 실제 위생 요인 같은 경우는 지시적 욕구가 더 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동기 요인에서는 참여적, 후원적 이런 게 더 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동일한 얘기예요. 자, 이제 환경 특성에 따라서 첫 번째가 과업 특성, 과업이 구조화된 정도라고 이미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요거는 여러분 과업 특성, 과업의 구조화 요거에 대해서는 항상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 구조화라고 하는 건 이미 명확하게 틀이 짜여져 있는 거다. 예를 들어 인사관리에서 여러분 인사평가 도구가 구조화되어 있냐, 면접 도구가 구조화되어 있냐라고 표현도 많이 들어요. 그랬을 때는
이미 다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다 명확히 짜여져 있는 경우, 이게 구조화되어 있다. 즉 건축물이 이미 다 짜여져 있는 경우, 틀이 다 갖춰지고 짜여져 있는 경우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근데 비구조화되어 있다거나 반구조화되어 있다. 비구조화되어 있다는 건 예를 들어 리더십 특성을 측정해라 놓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할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면접자가 알아서 질문하는 게 바로 면접에서의 비구조화된 이 질문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과업이 구조화되어 있냐, 아니면 구조화되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들 명확히 좀 해줘라. 구조화 정도가 낮고 모호성이 큰 과업. 구조화가 낮다라는 건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모호성이 높다라는 건 내가 뭘 해야 될지 결국 몰라요. 일이 제대로 짜여지지도 않고 체계가 없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럴 때 오히려 지시적 행동이 더 낫다라는 거죠. 즉, 어떤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아직 이제 명확히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이럴 때 확실히 시키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조화가 높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과업, 즉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해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이 지시적인 행동이 안 맞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아까 집단 형성 초기에는 지시적 리더십이 효과적인데 안정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지원적 혹은 참여적 행동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는 거, 공식화되어 있냐 혹은 지금 긴급한 상황이냐, 이런 경우에는 실제 공식화되어 있고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후원적 행동이 낫고요. 그 다음에 긴급한 경우에는 오히려 지시적 리더가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혹시 교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지금 요 내용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잘못 표기가 되어 있어요.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누가 봤을 때 불확실하냐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근데 요건 요 부분은 좀 삭제를 하는 게 더 내용상 맞을 것 같아요. 과업 특성, 집단 특성, 조직 요소 동일하게 있다. 나머지는 뭐 상관없고요. 근데 요게 이제 상황이 요걸로 오히려 이해하는 게 여러분한테 더 나아요. 부하가 자신감이 좀 결여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능력은 있어요. 근데 자신감이 없어요. 그랬을 땐 지원적 행동이 낫다. 능력은 있는데 지금 자신감이 결여되었을 때 여러분들 요거 지금 우리 하우스의 경로 아니면 허쉬와 블렌차드의 성숙도 이론 여기에 지금 보면 이렇게 딱 틀이 나눠졌을 때 어디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 뭐예요? 세 번째 단계, 성숙도 수준이 세 번째 단계. 유능성이 어느 정도 중간부터 높은 단계에 있고요. 헌신적인 게 낮아요. 이제 이거 헌신성이라고 하는 건 의지인데 여기 지금 자신감 결여를 뭘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지원적 행동을 통해서 이 자신감을 키워주는 게 낫다라고 합니다. 직무가 모호한 상태는 지금 뭐예요? 뭘 해야 될지를 내가 모르는 상태. 여기 1번 단계죠. 이때는 지시적 행동으로 명확히 가르쳐주고 또 이걸 했을 때 보상 뭘 받을 수 있다는 걸 명확히 해주는 것도 좋고요. 직무가 도전적이지 않아요. 이게 이제 여기 상황에서는 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또 여기는 없는 측면이기 때문에 성취지향적으로 도전지향적인 목표를 주는 게 좀 낫다. 그래서 목표를 높여주는 게 좋고요. 이제 부적절한 보상의 경우에는 참여적 행동을 해주는 게 좋다. 부하의 욕구에 맞게 보상을 바꿔주는 게 낫다. 다시 얘기하면 또 부하가 이제 보상이라고 하는 측면만 있는데 내가 좀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 그랬을 때 의사결정에 나도 좀 참여하고 싶어. 그랬을 때 참여적 행동을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동일한 문제를 내봤어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세 개는 명확히 될 수 있는데 하나가 좀 이게 좀 그런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경영자가 부서의 새롭고 복잡한 과학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 지금 누가 알지 못해요? 경영자가 알지 못해요. 이 경영자가 오히려 부하 직원, 그녀의 부하는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이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싶어 한다. 라고 하는 거. 이걸 잘 봐야 돼요.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싶어 해요. 리더는 잘 모르는데 밑에 사람이 여러분 아까 앞에서 개념이 네 가지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명확하지 않다라고 했죠. 특히 요거 거고. 그랬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여러분이 이 네 개를 갖다 이해하는 게 낫다. 즉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 이 경영자, 즉 리더가 그게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는데 밑에 직원이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자, 두 번째가 경영자가 과업 수행을 잘하는데 어떤 종업원에게 위임하려 그래요. 위임하려 그래요. 그러나 그 종업원은 아주 쉬운 과업이라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 경영자는 그 종업원이 그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심어줘야 되죠. 이때는 어떤 것이 좋냐? 자, 내가 성취지향인 거하고 부하를 갖다가 뭔가 자기 일에 확신을 갖게 하는 건 달라요. 요거 오해하지 마세요. 부서원들이 방금 생산 할당량 쉽게 달성해버렸어요. 너무 쉬워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경영자는 자신의 강력한 지휘 권력을 가지고 할당량 증가시켜버렸어요. 목표를 갖다 높여버렸어요. 정확한 이유 없이 작업에 지각하는 어떤 직원이 있다. 경영자는 그 작업자가 정시에 오게 하기 위한 몇 가지 교정적 행동을 결정하려고 한다. 결정 누가 해요? 리더가 하죠. 부하 직원의 어떤 참여나 이거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 내용, 변수들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거에 대한 비판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 설문지 여러분들이 그냥 심심할 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리더십 유형이 강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여러분한테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물론 이 네 가지를 어떻게 구분해서 이게 솔직히 타당성이 있냐, 이건 이제 그냥 그 과거에 만든 리더십 부니까 학자들이 주장한 거니까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나온 이 유형을 갖다 그냥 한번 체크해보고, 아, 내가 지시적 유형이 좀 높구나. 나는 지시적하고 성취지향적 욕구가 높구나. 나는 지원적인 거하고 후원적인 게 좀 높네. 지지적인 게 좀 낮네. 나는 성취지향적인 거하고 지원적인 게 높네. 여러분의 성향을, 리더 성향을 한 번쯤은 내가 어느 쪽이 더 강한지, 즉 내가 주로 나타나는 유형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볼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 상당히 좋아요. 자, 이건 이제 강점은 우선 네 가지로 구분을 했다, 유형을 구분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존에는 처음에 이제 두 가지 측면, 과업지향적과 관계지향적 리더십 행동만을 계속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네 가지로 확장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틀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는 요걸 갖다 예로 들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하우스는 요거에 대한 이런 구조를 만들진 않았어요. 그냥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부하에게 목표로 가는 경로를 명확히 하고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고 하위자를 도울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 즉 리더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바라본 거죠. 이 실제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 도대체 이게 뭐 하냐? 여기 이제 이 책이 여러분 아마 초기 그 강의 내용에 얘기했을 텐데 리더의 역할을 갖다가 부하들이 자신의 조직의 목표든 개인의 목표든 이걸 갖다 달성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동기부여를 하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리더십 이론이에요.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리더는 처한 상황에 적합하도록 자신의 행동을 유연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마찬가지로 비판점도 있죠. 우선 자꾸 넘어가고. 자, 개념적으로 좀 복잡하다. 상황 변수가 참 많죠. 상황 변수가 지금 크게 부하 특성과 환경 특성이라고 하는 걸 나누지만 그 안에 또 6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더십 유형도 4가지나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어떤 걸 다 대입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 크게 그냥 어떤 과업 특성이라든가 과업 구조화되어 있냐 몇 가지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모든 그 유형을 갖다 다 파악한다면 너무 클 거예요. 예를 들어, 자, 이걸 지금 분석하는데 분석을 몇 번을 해야 되냐, 이제 일반적으로 통계 분석을 할 때, 앞에가 지금 4개예요. 곱하기, 그 다음에 종속 변수를 몇 가지로 잡냐 했는데, 종속 변수 그냥 2개만 잡는다 했을 때, 곱하기, 중간 변수가 몇 개예요? 중간 변수가 지금 6개예요. 그러면 4, 6개 24, 24에다가 또 2배니까 48개, 48번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당히 이게 분석 그 과정이 많은 논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타당성 분석. 실제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실시된 실증 연구에서 부분적 검증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시적 지원적인 연구는 많이 진행되는데 참여적이거나 성취지향적 연구는 좀 미비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동기 유발과, 이게 이제 리더십 행동과의 관계가 도대체 명확히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즉 경로 목표 이론, 이거의 이론을 가지고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거. 거기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미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아까 말했듯이 요 설문지 지금 여기 넣어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각각 질문 유형에 따라서 1번부터 7번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코 나는 그런 적 없다, 항상 그렇게 한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 나는 하위자 부하들에게 그들에게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나는 결코 그러지 않는다. 항상 나는 그렇게 한다. 1번부터 7번까지 돼 있죠. 여러분들 요거 이제 한번 본인 점수를 갖다 쭉 넣어봐서 해보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하위자들과 우호적인 작업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어려운 문제 분석할 때 나는 하위자들과 상의한다. 지금 이거 상의한다,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뭐예요? 하위자들 참여시키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즉 이 설문은 4가지의 리더십 유형을 딱 구분하고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의 리더십 유형이 좀 높게 나타나냐. 근데 제가 지금 중간에 나는 나의 하위자들과 상의 없이 내 나름대로 결정하고 행동한다. 이게 실제 내가 지시적 리더십 스타일이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결국 이제 요거는 리버스 하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야 존재해요. 근데 오히려 이게 지금 리버스 문항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내 나름대로 내가 결정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지시적 리더 유형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여기는 또 지시적 리더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참여 유형, 참여 유형에 7번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좀 하여튼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4가지의 리더십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시적 리더십 문항, 지원적 리더십 문항, 참여적 리더십 문항, 성취지향적 리더십 문항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문항들을 갖다 점수로 합산하면 된다. 단 주의할 거, 7번, 11번, 16번, 18번, 여기 지금 제가 색깔을 갖다 달리는 거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혹시 7번을 체크했으면 요거 계산할 때는 자신이 역순으로 다시 순서를 바꿔줘야 된다. 즉 여기가 7, 6, 5, 4, 3, 2, 1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를 7번으로 하고 여기를 1번으로 바꿔줘야 된다. 마찬가지로 요것도 요거 7번으로 하고 1번으로 하고 여기도 7번으로 하고 1번으로 하고 바꿔줘야 된다. 역순으로 리버스 코딩 해야 된다. 리버스 문항을 쓰는 건요, 설문 응답자들이 이걸 갖다가 제대로 읽어보고 설문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리버스 코딩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좀 역계산에서 바꿔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각각 유형 중에 나는 어느 유형의 점수가 얼만큼 나오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지시적 유형에서 28 나온다, 여기에서 23 나온다. 지금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여기도 28인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잠깐만요. 이 책에 지금, 점수를 잘못 기록, 복사해서 지금 늦게 해서 지금 잘못했나?
요거는 제가 점수 다시 확인해서 여러분들 올려놓을게요. 지금 이거 갖다 다른 책에서 또 가져오다 보니까 또 책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어떤 특성이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높은 게 한두 개 정도 나올 거고요. 아예 어떤 게 아주 높게 나오거나, 뭐 나머지가 좀 낮게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두 가지가 좀 높게 나오거나, 나머지가 낮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실제 높은 것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 유형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는 그런 리더십 스타일을 실제 활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면 한 번씩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 이제 각각 혹시 이제 자신의 결과를 어떤 점수인지 자신의 리더십 유형을 갖다 한번 체크해보고 혹시 가족들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체크해보라고 여러분한테 표시해 놓은 거고요. 이 정도로 이제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